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할까요? 맞춰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파죽지세, 시장이 파죽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맞춰보세요라고 송구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매일 뭐 똑같은 얘기로 오프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좋지만, 예, 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러다가 금방 7천 오겠네 막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오늘도 6,300을 예, 6,200 그랬는데 글쎄, 6,300으로 마무리가 예, 되니까 이야 어제 6,000이었는데 오늘 6,300이 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절대 지수도 지수지만 네, 한 1% 내외에는 아주 가볍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 시장의 예를 한번 되돌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약했을 때 2,400, 2,6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시장에서 2% 오르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음,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은 오르는 종목들이 10% 이상씩 오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막 10%씩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래서 음, 그때 미국 시장이 오를 때 보면은 2%, 3%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미국 시장의 S&P 500을 보세요. 오를 때 한 1% 가까스로 1% 그렇죠. 오르고 물론 내리기도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훨씬 더 크게 준다는 얘기는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나타났다는 점, 뭐 그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사님도 바쁘시잖아요. 덩달아 시장이 이렇게 예, 덩달아 뜨겁고. 요즘에 좀 바쁩니다. 이번 주에는 어, 특히나 외부 세미나가 많아서 말을 많이 어. 하니까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예, 캐치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사님 오늘 오전에 조금 힘없어 보이셨다고, 예. 기운 없어 보이셨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힘 감, 좀 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뭐 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네.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한마디로 뭐 네. 진행 이런 거 상관없이 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걱정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나 언제 팔아야 돼? 언제 팔까? 이제 예, 어. 올라와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대부분 갖고들 있고 예를 들어 저도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전략부로 옮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전자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일단 삼성전자 올라와서 SK하이닉스 올라오고 지수 올라오면서 수익이 어떻든 나서 대부분 다 기분은 좋은 상태인데 원래 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실난 상태에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은 뭐 손실난 데 추가로 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올라간 상태 이익 난 상태에서 그 이익이 줄어들거나 또는 겨우겨우해서 손실을 벗고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날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로 들어오는 개인들의 ETF 자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곧바로 나가는 액티브 자금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ETF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불과 작년 말에 ETF 300조 얘기를 했었습니다. 300조 얘기했는데 지금 뭐 370조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금방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 그 자금들은 예금에서 오고 퇴직연금에서 오고 이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금이나 퇴직연금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수치를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은 500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ETF를 살 수 있는 DC형으로 전환된 건 10%도 안 돼요. 그러면 500조의 10%면 50조고요. 450조가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꼬를 트는 첫 출발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자금이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볍게 이게 금방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지금에선 좀 뭐랄까요 기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조정은 볼 수 있겠죠. 이격이 벌어져 있고 또 워낙에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 있고 그리고 가장 걱정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니까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7%씩 올랐죠. 삼성전자가 7.1% 올랐고 SK하이닉스가 7.9%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두 종목이 전체 지수 영향력이 50%가 넘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보합에 있어도 이 두 종목이 50%가 넘는 상황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3%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된 거죠. 화면을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들이 쏠림 형성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빠지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체 우리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전체를 볼까요? 전체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돼 있네요. 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더라도요. 왜냐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네. 짚어주세요. 네. 왜냐면 타이핑 하려면서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제가 예.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삼전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시장 지수를 물론 견인했는데 예. 전반적인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맞습니다. 많았던 예, 장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짚어주시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이걸 있어요. 지금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거예요.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5,600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2,000조라고 하는 게 진짜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 2,000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항상 이 우리나라 시장은 2,000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5,600조가 됐고요. 코스닥은 지금 뭐 올라와서 이제 650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5,600조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1,200조를 넘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00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만 보더라도 전체에서는 지금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니 이 시장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야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올랐지 얘들 빠지면은 금방 빠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좀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얘들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너무 가파르게 이 쏠림 현상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 내려올 때도 좀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좀 하는 경향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건 팩트이고요. 팩트이고 요번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지금 6,300에 오고 지금 7,000포인트, 7,000포인트 위까지 바라보는 이익의 곱하기 멀티플의 그 이익단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반도체가 없으면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이 이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이래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은 빅테크 M7으로 시장이 올랐 거고 M7으로 시장이 내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원래 자본시장의 주의성이 그런 현상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지금의 말씀드리는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만일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정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시장에 작년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수급은 화면 한번 올해 보시면요. 최근엔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쵸?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1월 2일서부터 오늘까지 조회를 해보면요. 외국인들이 21조 원 팔았습니다. 와. 21조 원. 지금 이제 두 달인데 21조 원을 팔았어요. 개인들은 5조 원 샀고요. 기관들이 11조 원을 샀는데 금융투자에서 20조 원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개인 이게 자금이라고. 개인들의 이제 네, ETF 네. 자금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2021년도 먼 옛날 말고요. 가장 가까이 2021년도 고점 찍었을 때 3,316포인트 찍었을 때를 경험을 해보면 개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막 따라 붙으면서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가만히 보면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그때는 그냥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샀지만
개인들이 ETF를 사면서 그 돈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SK하이닉스 사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요. 보험도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좀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에 또 뭐 급하게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일면 뭐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런 상황이 됐지만 급하게 시장이 매크로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내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락폭이 만약에 나타난다 하도 깊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번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1,500원을 넘어설까 말까 하는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요?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적인 강약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지금 높이고 있죠.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보다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지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올해는 이제 2% 위로 지금 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환율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 계속 좋죠.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작년 내내 얘기했던 환율 때문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괜히 뭐 우리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부 정치인들은 개인 투자자들 막 좀 뭐라고 뭐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 핑계도 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안 얘기 많았죠. 그래서 우리도 네. 뭐 그럼 야, 왜 우리 때문이야? 국민은행 국민연금도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를 팔고 달러 수요가 많든 즉 대외 순자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리 외환 당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미국은 지금 S&P 500이 올해 연간 지수로 거의 보합 상태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미국에서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투자들의 소위 서학개미 분들은 수익률도 안 나는데 환율이 하향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워낙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빠르게 또는 일부 자금들은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상투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 들어오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본토에 있는 미국의 개인 투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화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매도가 있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시간 들여서 말씀드리냐면 만일 시장이 조정 보이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 지수는 좀 떨어지면서 원화 하향 안정화되면 곧바로 외국인들은 못 담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함부로 밑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뭐 깊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은 좀 아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호기를 맞은 시장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와는 좀 확실히 달라진 수급, 외국인들이 막 사다가 고점에서 네. 이제 팔고 차익 실현할 때 네네. 개인들이 좀 소위 물리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맞습니다. 반대로 되는, 이제는 예. 개인이 21조나 예. 올해 들어서 팔았는데 예. 이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오더라도 깊지 않을 수 있다. 약간 단순하게 보면 이 논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떠넘긴다라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인들 들어올 이번에 겨를이 없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또 지수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만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기가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못 오르고 또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좀 이따 다시 오늘 혹시 포트폴리오나 바스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주식 시장은 항상 사이클링이 있는데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 정책에 의한 사이클, 경기에 의한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클링에서 주도 섹터가 나오는 거고 주도 종목이 나오는 거고 그 주도주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고 그 주도주가 꺾였을 때 그 타이밍에 대세 구간에 그 구간에 뭐랄까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다른데 순환하면서 갈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시장은 ETF 시장이라고 딱 단정 지어도 될 정도로 ETF의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요. 대주식의 시대, 예. 대 ETF이시네요. 예, 와. 그렇게 본다면 오.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시총 상위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 있는 데까지 소위 낙수 효과에서 올라올 개연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지금 현재의 수급 상황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책에 의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정책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자사주 매각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 지금 자사주 매도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매도하는 거 3법 개정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주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피의 중소형주들 이런 소형주들도 의무적으로 다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만 바라봤지만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멀티플이 낮고 우량주들도 있어요. 근데 단지 수급 때문에 못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에게는 기회가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뭐 지수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또 모멘텀도 보고 그래야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을 바라보면서 정책이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그 가능성에 맞는 연동되는 종목이나 섹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생각이 이 두 주류입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급히 빠지면 이제 고민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못 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오늘 시장도 보시면 오늘 좀 특이한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5%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상대적으로 초반에 좀 약했어요. 예, 초반에 1%, 네. 2%안 네. 됐었잖아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관심 종목 80개 종목인데 이건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스켓들 그냥 뭐 이제 요즘에 모멘텀 있고 이런 종목들 여기에 이제 관심 ETF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막판에 가서 오히려 더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시장의 이 컬러는 뭐였냐면은 SK하이닉스가 9조 원 정도의 증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요번에 추가적으로 21조 원을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조 원의 증설 발표를 좀 하면서 30조 원 증설 발표를 했으니 그러면 곧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부장들이 증설을 해야지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오르는데 소부장들의 일부 종목은 올랐지만 나머지들은 못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이 되면은 이들 칩 메이커들이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한번 뜨기 시작하면 이들은 맨날 적자나다가 한번 이익 나면 500억, 1000억씩 나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뜨면 5배, 10배씩 뜨고 그랬어요. 과거에 늘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몇 개 종목들이 뭐 몇 배씩 뜬 종목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가거나 한 종목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이번에 반도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쇼티지에 의한 디램 가격의 상승, 플래시가 낸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소위 Q를 늘려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증설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증설 얘기를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늘 증설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TSK가 10% 오르고 이오테크는 15%, 12%, 유진테크 12%, STI 19%, 원익아페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잠깐 그냥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라인 증설 추가 투자 발표 후에 소부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한양이 이제 오늘 굉장히 셌죠. 클린룸 있고요, 증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슬래시 치고 옆에 쓴 거는 소재입니다. 증착의 소재. 시가의 종목이 있고 여기 소재. 그 노광, 세정, 패키징, 검사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제일 센 게 뭔가 생각해 보면 한미반도체가 제일 셌고요. 하나비전 제일 셌고요. 그리고 STI, PSK 이런 것들이 제일 셌어요. 이 종목들은 예전에 엔비디아향 HBM을 공급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강세일 때 따라다니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라인 증설 발표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일단 먼저 하나하나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태까지는 P 곱하기 Q에서 이제 이익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 여태까지는 가격만 올라서 가격으로 인해서 칩메이커들만 좋았는데 이제 증설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Q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설하는 단계 소부장이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있었고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증설을 이제 바삐 해야 될까요?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쇼티지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다 중국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격 오르는 것만 누리면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당장의 이익은 좋지만 만약에 증설하지 않고 있다가 점유율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발 맞춰서 어느 정도는 계속 맞춰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P에서 Q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전까지만 해도 SK의 라인 증설의 이슈의 모멘텀으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에서 2%뿐이 안 올랐었거든요. 삼전에 비해 약했죠. 오히려 삼성은 네. 굉장히 네. 올라갔고요. 근데 막판에 돼서 SK하이닉스가 더 오른 부분들은 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왜 SK하이닉스 위주의 종목이 많이 올랐냐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작년에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온기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미결제 재고 구매액과 장기 구매 의무액 잔고가 나왔어요. 네. 요게 오늘 돌아다니면서 오후에 딱 나오면서 곧바로 SK하이닉스가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요? 미결제 재고 구매액은 뭐냐면요. 네. 물건은 샀는데 네. 구매액은 아직 지불 안 한 거예요. 아. 물건은 들어왔어요. 재고는 들어왔는데 돈은 아직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줄 돈이니까 돈 줘야 그 돈은 돼요. 따로 다른 계정에 넣어놔야 되죠.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 구매 의무액이에요. 네. 장기 구매 의무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향후에 내가 2년치, 3년치를 이만큼 살 거라고 계약을 이미 해놨어요. 장기 계약을. 이미 반도체는 안 들어왔지만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갈 돈도 계정을 짜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냐를 이번에 봤는데 작년 대비 260%나 증가를 했대요. 이 금액이. 그래서 전체로는 지금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전체로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도를 봤더니 952억 달러라고 해요. 그러면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그러면은 15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150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추정을 해보니 여기에 전체 50% 이상이 반도체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5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자료에는 이게 지금 보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자료에는 451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이니까 딱딱 여기다 수치를 제가 써왔으면 그냥 불러드릴 텐데 그냥 머릿속에 계산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500조로 하겠습니다. 500조로 생각을 했을 때 500억 달러예요. 500억 달러. 500억 달러. 네. 그러면은 500억 달러면 우리로는 얼마 됩니까? 한 70조, 75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500억 달러면은 75조? 그렇죠. 70조에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지금 계산하시면 이제 15 곱하면 75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1,500원 좀 안 되니까 70조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곧바로 따라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가 발표한 겁니다. 지금 한 SK 71조 정도 되네요. 예. 72조. 지금 예. 환율로.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암산으로 좋아요, 하다 좋아요. 보니까 그렇게 네네네, 설명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아까 음. 말씀드리기를 제가 451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310조 달러가 지금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미 구매했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입장에서 구매했는데 30조 달러요? 예? 얼마라고요? 30억 달러. 아, 네, 350억 달러. 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아까 거기서 전체가 451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 중에 350억 달러가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걸 SK 하이닉스가 반영을 하고 우리가 이거 프라이싱 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요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프라이싱을 우리가 제대로 했냐라는 얘기가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전체 우리가 물건을 줬는데 받을 돈이거나 또는 장기 구매 계약한 부분에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내년 거, 내후년 거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전체 451억 달러에 310억 달러가 SK 하이닉스야?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구나 첫 번째. 두 번째 SK 하이닉스가 이미 확보된 게 이만큼이구나. 어. 그 다음에 들어올 돈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딱 숫자 나오자마자 그냥 SK 하이닉스가 딱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력은 훨씬 좋았고 예, 결국에 마감가도 예, 좀 더 맞습니다. 높게. 그러니까 어. 장중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증설 라인 뭐 요런 가 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보도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보도 싸움을.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쩔 땐 네. 삼성전자 세고 어쩔 땐 하이닉스하고 요런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침부터 셌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맥쿼리의 보고서에 또 영향도 있었습니다. 맥쿼리의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34만 원 나왔잖아요. 맞아요. 34만 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0만 170. 원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센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AMD에서 메타에 공급한다는 1,000억 달러. 그것도 사실 AMD의 MI450에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다가 지금 말씀드린 SK하이닉스가 부각되는 내용이 들어왔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쭉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전에 SK하이닉스하고 같이 연관되면서 동반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는 게 오늘 그 안에 세밀한 내용을 보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와. 부분들이 오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저도 다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반도체 얘기 많이 한다 사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반도체가 특히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예. 이렇게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넥스트 거래에서 왜 이렇게 3조 오르냐라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셔서 봤더니 지금 10% 넘게 네. 삼성전자 지금 오르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지금 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근데 반도체가 가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갈 온기가 그러니까 예. 수급이라는 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예.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 네. 왜 반도체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먼저 네. 얘기를 많이 하느냐? 네. 반도체를 얘기 안 하면요 시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2000년도부터 지금 26년간 시황을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를 얘기하지 않으면 시황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그래요, 얘기하는 맞아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의 90%, 98%라고 어디서 나오던데 90% 정도가 그렇죠. 삼성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로 시장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요. 반도체는 이익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요. 반도체가 나는 안 갖고 있어 상관없어. 그랬는데 반도체 꺾여요. 그럼 내 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빠질 겁니다. 다른 거는 왜냐하면 이익 증가 그만큼 있지 않은데 올라온 거예요. 반도체는 이익 증가를 반영하면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다른 데는 더 많이 꺾일 거라는 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내 거 언제 팔까를 반도체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 꺼내주신 김에 이사님 예.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나 예.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도 반도체 투톱도 있고 소부장도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포모가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제시해 주세요?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지수 ETF를 사면서 또는 반도체 ETF를 사면서 반도체만 뭐 줄창 사는 것은 포모성이 있긴 합니다. 아, 2021년도에도 그랬듯이 지금은 그 포모성 자금들은 지금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150 ETF로 들어오고 그리고 코스피에는 코스피 지수도 들어오지만 거의 부담스러우니까 반도체는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니 반도체의 ETF 위주로 들어오는 것은 약간 뒤늦더라도 여기뿐이 없다.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존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모가 왔으니 이제 거의 상투에 온 거 아니냐라는 말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탑의 이 성장률의 앞으로 위에 업사이드를 보니 충분히 7,000포인트, 7,500포인트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허황된 얘기라 드림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이 그쪽에 포모든 뭐든 간에 들어오다 보니 그쪽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그 정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황입니다. 반도체 얘기는 시황 그럼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네. 이사님께 어떤 예. 왜 반도체 얘기만 하냐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예.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클로징 벨도 진행하고 시황을 예. 하다 보면 최근에 예. 반도체 얘기를 비중을 많이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어떤 분들은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예, 근데 예. 들으니까 알겠어요. 반도체가 꺾이면 예. 반도체가 아닌 것들도 꺾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시황이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게 또 네.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많이 다니고 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반도체에서 자금이 쏠림 현상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어디에 갈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순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곧바로 시장을 조정 볼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쪽에 같이 가는 건 모르지만 지금 같이 가는 애들은 있긴 있어요. 전력기기 같이 가잖아요. 로봇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상법 개정하고 또 세법 개정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갑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면 한번 다시 보시면요. 네. 제가 관심이 ETF에 넣어놓은 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반도체 탑10은 지금 오늘 10% 올랐네요. 전력 핵심 기기, 기계 장비, 지주회사, 우주항공, 원자력 이런 것들은 고배당주 이런 것들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얘네들이 못 간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같이 가는데 반도체 꺾일 때 얘들도 같이 꺾인다. 반도체 1% 꺾이면 얘네 2%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도 못 끼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약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은 시장이 꺾이면 큰 폭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얘는 못 올랐으니까 안 꺾일 거야? 여러분 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꺾이면서 나는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걸 미리 가 있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로 갈까요? 아니면 예. 다른 쪽도 한번 얘기할 포인트가 있는지 이사님의 견해 좀 들어볼까요? 제가 반도체 얘기 예. 한참 했으니까. 아, 예, 제가 오늘 그냥 하나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네.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연결해서 그냥 시장과 상관된 거 있으면은 거기 댓글로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앵커님이 그냥 직접 좋아요. 질문 주셔도 네. 됩니다. 약간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뭘 오늘은 이론적으로 전해드릴까 해서 딱 선택을 좀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그 알고리즘을 AI로 추적해가지고 뮤추얼 펀드에서 트레이딩 결정하는 것을 해봤더니 과거에 한 것을 AI가 학습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측하게 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게 해봤더니 과거에 얘들이 했던 것들을 쭉 찾아봤더니 약 71% 정도를 예측해서 맞추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되게 재미있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예. 맞추는 확률이 높은 거죠. 무척 높은 거죠. 그렇죠. 71%면. 71% 종목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들이 앞으로 뭐가 좋을 거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전문가의 어떤 집단이 앞으로 뭐 살 거라는 걸 AI가 맞춘다는 거예요. 그걸 10개 중에 7개를 맞춘다는 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29%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과는 여기서 다 났다는 거예요. 성과는 여기서 다 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플러스 봐야 알파의 될까요? 성과는. 즉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가치 창출은 패턴이나 예측에서 벗어나 움직여서 발생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패시브는 지수만큼 BM만큼 수익률을 내는 거잖아요. BM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은 그것은 BM에 쫓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비이성적 행위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데서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리즘으로도 해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걸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경험치에 의해서 야 요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바스켓 관리 예, 많이 바스켓 듣기는 관리를 하는데. 예, 한번 그쵸? 말씀드리겠다 생각을 네. 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 거는 펀드매니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어떤 분은 40개 있고 어떤 분은 20개 있고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나는 종목 구성한다고. 백화점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분도 분들도 있고. 있고 포트폴리오 네.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세 종목이든 네 종목이든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을 어떤 바스켓 안에서 선정할 거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알고리즘 개발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걸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은 이제 AI가 워낙 지금 이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AI로 뭐 말로 하던 테이핑을 하던 AI로 종목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찾아줘 그래가지고 내가 매수해보고 매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랬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성과가 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그런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롱텀하게 길게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지고 주식을 전체 주식에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확률상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5대5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이걸 직접 예. 해보신 결과. 5대5가 나옵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5대5가 나오면 왜 고생해서 그런 걸 합니까? 그냥 어차피 아무거나 해도 5대5인데 확률상 5대5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꽤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이걸 전 종목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선정한 바스켓 안에서 돌렸을 때 확률이 점차로 높아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는 매매 기술, 뭐 매매 대응, 그때그때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구성할 거냐에 바스켓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해보시냐면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넣어오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80개 종목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 50개 종목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반도체에서 좋은 종목들,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좋은 종목들, 우주방사이나 항공에서 좋은 종목들, 뭐 전력기기에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력기기, 기계, 원자력이 좋은 종목들, 뭐 ETF 이렇게 해놔요. 네네네.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수, 코스피 지수하고 내 바스켓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를 보면은 얘하고 이게 지금 모든 HTS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올라가는 수익률하고 내 지수가 지수가 움직이는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바스켓, 이게 내 구성해 놓은 종목들이 훨씬 더 높아야지 좋은 바스켓이에요. 좋은 수익률이. 종목들을 내가 골라놨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보시면 이거를 제가 지금 80개 종목을 했지만 맨날 똑같이 놓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얘는 빼고 또는 이 섹터 빼고 얘를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켓 관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주도 섹터, 주도 종목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많이 올라간 거는 내가 이익전 할 수 있고 어떤 건 더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펀드 매니저들은 이 바스켓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수익률의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매니저들은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바스켓 관리로 인해서 리스크 분산하고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하락 구간의 손실을 제한하는
그런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펀드에 맡겨서 보시면 계세요? 펀드에 맡겨진 거 이렇게 랩이나 펀드에 맡긴 거 종목 거래한 거 보면요.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이걸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내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펀드 매니저처럼 매매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스켓 관리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할 종목을 미리 바스켓에서 선정해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전혀 엉뚱한 데서 가서 하지 말자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스켓 안에 네. 좀 좋은 내가 판단하는 예. 좋은 종목들을 예. 넣어놓고 네. 경우에 따라 시황에 따라서 예. 넣고 빼고를 예, 넣고 활발하게, 빼고 하고 그 안에서 비중을 옮겨야지. 아. 왜 보면은 막 이렇게 방송 들으면은 뭐가 누가 좋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잘 모르는데 뭘 내가 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바스켓 구성을 뭘로 할 거냐?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술 혁신 사이클, 경기 사이클, 정부 정책이 연동한 사이클인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연동한 내수주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고 하는 AI 관련주들, AI 피지컬 AI 관련주들 이런 쪽에가 바스켓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과 연동한 섹터가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법 개정과 세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섹터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LG전자가 급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그렇게 못 오르는 LG전자가 오늘 10% 올랐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오늘 LG 어리스 차트가 잠깐만요. 예. 오늘 LG 그룹주 전반이 좋았고요. LG전자 필두로 해서 LG이노텍 오늘 19% 올랐어요. 네. 이거 얼마나 안 오르는 주식이에요, 이거. 다른 것들 다 올라가는데 그랬던 주식인데 얘들이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 뭐 예, 엔비디아에서 있었고, 피지컬 AI 이 로봇 피지컬 AI 구현을 LG전자하고 같이 한다. 근데 그 구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눈은 카메라가 LG 이노텍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러티브죠. 엮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엮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스켓 안에는 지금은 모두 다 AI와 정부 정책과 연동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있어야지만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이 ETF에 들어오면 ETF의 종목들이 얘들을 산다라는 걸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은 데에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자,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나 왜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았던 요번에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었냐면 보통 코어와 위성이라는 구조로 바스켓에 또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합니다. 네. 코어라 하면 주도 대형주를 70% 이상을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70%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동안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대형주 중에 지금 주도 대형주를 70%를 그냥 들고서 가면서 나머지 플러스 30%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요 70%는 써놓으신 것처럼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예. 대표주가 될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대형주면서 대표주면서 ETF에 상위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대형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은 딱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이든 SK하이닉스든 뭐 그쪽에서 또는 현대차든 여기서 70%를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30%가 항공우주를 하던 위성을 하던 로봇을 하던 아니면 전력기기를 하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전력 에너지가 70%이고 나머지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걔는 주도주의 대형 주도주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그렇지 않고 소위 중소형주나 고베타 종목에 내가 7, 80%가 있고 대형주는 20%가 있어. 이러면 시장 중위를 못 쫓아가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거꾸로 되면 예, 거꾸로 되면. 그래서 바스켓 안에 항상 나는 대형주군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넣어놓는 작업을 이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속 해야지만 대형주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종목이 10개가 있어. 뭘 팔아야 되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오른 거에서 위에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것 같고 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이면 못 올라갔던 거에서 얘네는 50% 100% 올라갈 거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에 계속 가지고 그 강한 종목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읽어드릴게요. 상대 강도 기반의 교체를 바스켓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스켓 내에서 강한 종목은 그냥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약해진 종목은 기계적으로 계속 쳐내야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대로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손실 종목의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춘다고 이쪽에서 이익 났으니까 이익 난 거를 막 팔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막 팔면서 물타기를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을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플러스 알파가 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이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은 내용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검증이 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요. 뭐 어떤 못 오른 종목 A라는 종목을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얘 못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이익 실현해서 얘들을 기다려 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저도 삼성전자를 꽤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걸 제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20만 원 넘어서 해서 소량씩 좀 팔아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걔를 소량씩 파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사기 위해서 뭐 다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솔직히 고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 훅 빠지면 어떡해.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에서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주도 종목을 팔고 못 올라간 종목들 나머지 격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팔고 싶으면 주변주를 먼저 팔아야 된다는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지금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부씩 현금을 좀 만들어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또 시황으로 넘어가고 질문에 또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바스켓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 펀드 매니저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뉴스가 나서 막 급등해요. 그러면 뉴스 나와서 급등하는 좀 많이 쫓아가시죠. 근데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뉴스로 급등한 종목들은 팝니다. 이게 뉴스에 팔아라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있죠.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은 뉴스에서 20%씩 오르잖아요. 무조건 공매도 때려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익 구조의 장기 성장을 가지고 어떤 회사의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뉴스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횡보 또는 박스권 유지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질문을 많이 들으면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냐면은 제가 여기에 이 밑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트가 너무 누워져 보여가지고요. 차트를 조금 눕혀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눕혀볼게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보고 보통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SK하이닉스가요. 막 연속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이 동안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날 좀 더 빠졌고 이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요 차익 실현을 뭐 매일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 매일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답답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밑에 거래량. 거래량 없이 상승 후에 횡보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에 다시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이건 뭐 사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종목도 유심히 보세요. 상승 후에 옆으로 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스켓 관리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횡보 또는 박스권으로 있는 종목들은 내가 그게 겁나가지고 그냥 던지면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못 잡아요. 다시 그렇죠. 못 삽니다. 그런 분들도 요즘 고민 그래서 많으시죠. 거래량 없이 박스권에 있는 거는 유지. 네. 유지요.
그리고 후발로 신규 모멘텀이 생기는 건 더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내가 손실 구간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익 구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건 팔아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대응이 어려운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일단 그 부분은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확실성이야. 근데 일단 제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기다려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거 똑같이 심리가 똑같아요. 올라가는 종목도 나 한번 기다려봐야지 그랬는데 그날 급등했는데 다음날 또 급등하면 전날도 못 샀는데 오늘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파는 것도 그날 음봉이 크게 발생했잖아요. 근데 나 한번 기다려봐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못 팝니다. 전날에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또 팔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어려운 노이즈가 발생할 때는 즉시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발생을 하면 비중 축소를 좀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거 있죠. 이거는 종목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대로 그냥 이거를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신용이 아닌 현금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남북한 대치가 있었을 때도 이렇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 즉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외부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정말 그 아주 자주 일어나지 않는, 빈번하지 않은 수익의 거의 100%씩 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외부 충격이 발생될 때는 그걸 겁을 내지 말고 사야 되는데, 기준은 뭐냐?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매수 대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약간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내용 쭉 들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 바스켓에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그래놓고 그 안에서 나는 종목을 어떤 것들을 사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거는 좀 팔고 어떤 거는 더 사고 어떤 건 또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뭘 팔고 뭘 가져갈까 이런 맞아요. 고민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채팅창에 오늘 내용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바스켓 관리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언제 팔고 언제는 팔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네네.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이론만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없나요? 사실 채팅창에서 예.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워낙에 이제 많이 오르나 봐요.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활발하게 해주셔서, 사실 댓글에서는요. 네, 반도체 얘기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근데 네. 반도체를 편입하지 못해서 시장 순위를 추종하지 못하는 펀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은 미리 팔았던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수가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진짜 6,300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보면은 제가 세미나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또는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목표 지수, 그게 맨날 튀기는데 그거 믿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말자. 여러분 IBRD 뭐 또는 뭐 IMF 뭐 이런 데서 세계 경제 동향 얘기하잖아요. 맞춘 적 있습니까? 맨날 수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이거 비판하고 이런 거는 그냥 입만 아픈 거고요. 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인사이트를 갖는 게 개인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론을 알 필요도 없어요. 수치 자체도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도체는 좋다고 하는구나, 올라간다고 하는구나, 대충 어디까지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너무 세세하게 알려고 하고 세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새겨 듣겠고요. 이사님을 이 시간에 뵈서 좋다는 분들도 참 많으셔서 네, 쭉 계속 뵙고 또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자산관리 전략부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